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이 되겠네요. 글쎄요, 뭐 매년 10월 17일 되면은 음, 좀 주제가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7일은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입니다. 물론 이 10월 유신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예. 어, 민주주의를 뭐 막았다, 인권을 뭐 유린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음, 글쎄요, 뭐, 그 말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무슨, 어, 북한의 김일성 같이, 자기 국민을 대하거나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지, 그때 당시에 정권을 향해 치닫던 그, 소위 야당들의 그 정치 지도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이, 좀 젊은 혈기가, 넘쳐나던 그 이제 대학생들한테, 어, 그 야당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갖고서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이렇게 뭐 대열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이제 지난 과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좀 분위기가 조금 묵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위 그 유신 하면은 일본의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치 유신을 곱씹어보고 하나하나 잘게 쪼개갖고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씹고 씹어갖고서 그 맛을 느끼면은, 정말, 일본 근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그 하는 말이 있듯이, 10월 유신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자, 오늘은 10월 유신과 명치 유신을 약간 그 비교를 해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뭐, 물론 10월 유신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시시비비, 뭐, 그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래서 삼선 그 이전에 삼선 개헌이 돼갖고서, 세 번째 그 대통령, 임기에 도전하는 그 출마를 했었죠. 그때 김대중 후보하고 맞붙었었습니다. 참 어린 시절의 생각이지만은, 그때, 대중은 김대중, 대중경제학, 뭐 이래갖고서 이제 농업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이제 김대중 후보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국가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중앙학 쪽으로 나가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정확한 워딩은 뭐, 혹시 좀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래서, 뭐, 그때 결국은 뭐, 삼성계환이 장 집권 연장 이런 그 시시비비는 있겠지만, 국민은 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바로 7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쏜 그 흉탄에 서거를 하지만은, 어, 저는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바깥의 문문을 보고서 내린 결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길이 옳았다라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 10월 유신을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들 그 뭐, 민주화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10월 유신이 집권 연장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겠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권 세력은 늘 잘못을 합니다. 왜? 일을 하니까 잘못도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할 리가 없죠. 여당이 잘못하지만 여당이 집권해서 잘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나중에 집권해서 잘못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누구나 잘못하지만은 그 잘못하면서 하는 그 일, 그것이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국민들의 또 그 시대, 그 국가 사회에서 누가 생산적인 일을 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비난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자기가 집권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펼친 일하고 비교가 될 때, 어, 아무리 민주란 말로 포장을 해도 공과가 뒤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조치였고, 그다음에 1868년 일본에서 있었던 그 명치유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예, 뭐
뭐 눈에 선하죠.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겠지. 대한민국이 정말 그전 세계 최빈국에 있다가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산업국가로 변모를 하는데 그 기반을 닦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 기반 닦인 나라를 경제적으로 퀀텀 점프를 시킨 지도자가 전두환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지도자들은 뭐 괄목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나라를 망치면 망쳤지 나라를 흥하게 만든 그 정치 지도자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흑백 사진, 흑백 영화가 이렇게 한 편 흘러가듯이 저희 뇌리에 주마등처럼 그 지난 과거가 지나갑니다. 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 국민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시월 유신과 일본의 명치 유신, 이 두 나라 근대적 개혁, 또 권력이 집중됐던 사건을 좀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뭐 일본 19세기 풍경 뭐 눈에 선할 수도 있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사무라이들이 판치던 그런 시기에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 막부가 있었죠. 예, 결국은 그 막부의 종말을 구하고 천황을 다시 내세움으로 인해서 그 존왕양이를 그 이제 그 추구했던 그 세력들 결국은 존왕 천황을 갖다 옹립을 하고 양이 그 오랑캐들을 갖다가 이 참 배척한다, 쳐부순다. 이제 그런 그 개념을 갖고서 일본이 근대화를 시작한 거고 그 근대화를 하기 위한 그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중앙집권에 의한 어떤 정책을 그야말로 그 역동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국가 체계가 갖추졌다는 거. 그게 바로 명치유신이죠, 일본은. 자, 명치유신은 1868년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에 중앙집권적 근대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그렇게 추진한 정치사회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황 중심의 근대적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 봉건적인 신분제를 그 해체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목표였다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10월 유신은 이제 시대 상황은 그거랑 전혀 다르죠. 이미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그런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바로 1972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강제로 개정을 했죠. 물론 뭐 강제랑 강제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그때 당시에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헌법은 이제 고쳤는데 그게 바로 유신 헌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다분한 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그 청업적인 그런 그 이제 헌법이었기 때문에 뭐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총칼을 들고서 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 헌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 투표율과 그 찬성률을 보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대척점에 있었던 그 정치꾼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하는 그 바람이 거기에 다 뭉쳐져서 표현이 됐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랬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곡을 하면서 그 자식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똑같은 그 멘트가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시느냐고.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죠. 지금은 누가 아이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이렇게 곡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곡 자체가 안 하지만 그만큼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문제였다. 또 모든 이에 관심사였기 때문에 어, 아마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지지를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전 반대표를 별 던지긴 했었는데, 그때 지금 뭐 대학 다닐 때니까. 아, 대학 다닐 때가 아니군요. 그 이전이죠. 유신헌법은. 네,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조금 시점을 착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유신헌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제 막 이제 추진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런 거죠. 중화공업 선언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어, 뭐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야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뭐 과반수나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유정회라고 해갖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독재죠, 독재. 그야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독재가 뭐
북한 김일성 독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민주주의, 민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지고 투쟁하고, 또 그걸 막느라고 또 치르탄을 뿜어대고,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던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저도 참 돌 많이 던져봤지만은, 그게 이제 전 대학 다닐 때 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본 바깥 세상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아직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외국하고 비교해갖고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산업화가 돼 있었던 거죠. 뻥 뚫린 고속도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참 뭐,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어, 그게 그때 당시를 살았던 그 정치 지도자의 선견지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뭐, 명치유신이나 10월 유신이나 두 사건 모두, 정치적 권력 집중이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명치유신은 근대국가 건설을 명분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유신은 이거 역시 근대화를 위해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조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면은 차이가 있죠, 약간의. 명추유신은 그때 당시에 이 명치천황을 떠받들던 지식인들이 명치유신 즉 천황과 호흡을 같이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10월 유신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참, 뭐, 명치유신은 그 사무라이 계급을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인 혁신도 되고 군사적인 개혁도 되고 정말 사무라이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무라이가 이제 지금 일본사에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 막부가 이제 종말을 고하면서 그 사람들이 행정이라든가 교육지도 뭐 이런 것들을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근대화를 진행을 시킨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강화가 그건 핵심이었죠, 그 당시는. 그다음에 이제 뭐 법 제도, 그다음에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다 바꿨던 거죠. 우리가 뭐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해갖고서 이제 죽게 만든 이토 히로부미 이게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엄청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지식인이죠. 일본 사회를 일본 헌법을 만들고 일본 사회를 갖다 그렇게 밑 바탕부터 갖고 나간 그런 그때 당시 아주 핵심 인재였다라고 보면 딱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그건 아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10월 유신은 그 헌법을 개정을 하고 또 이제 국회를 또 해산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긴급 조치, 그다음에 중앙정부 같은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총 동원해 갖고서 그걸 억지로 만들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명치 유신 그 메이지 천황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소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언론, 그다음에 시민활동 이런 규제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분명한 제 기억이지만은 저는 뭐 그 소위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 조치가 막 발동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때 뭐 방학 때 사실 고향에 내려가서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친구분들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분들은 유신헌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걸 느끼지 못했죠. 그분들은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저희 70년대생들이, 50년대생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70년대 학번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는데 사실 80년대, 아, 60년대생들은 그렇게 배고픈 거 모르고 큰 세대입니다. 저희들도 뭐 그렇게 굶고 크진 않았어요. 그러나 보릿고개라는 끝장면이 이렇게 눈에 잠깐 비치는 그런 이제 사회상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 배불리 먹고 큰 세대가 배고파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기기묘묘하고 해괴망측한 정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물론 동시대인이 동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건 잘 아는데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거. 제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이 갖고 있는 의식 면에서도 병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각설하고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치유신은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신분제도 변화를 포함을 했으나 10월 유신은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강제적 권위 유적의 수단을 활용한 점이 인정이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헌법에 써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단지 그게, 어, 정권을 향해 가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싸웠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명치유신은 중앙집권적 뭐 행정위 복지부 이미 강제적인 권위적인 수단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유신은 그건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명치유신은 뭐 군국주의로 가기 이전에 그야말로 중앙집권적인 그야말로 왕정의 그, 그 뭔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라면 대한민국의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이제 민주주의 하면서 온갖 이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그나마 살아 있었던 때, 응? 그나마 살아 있었던 때 그런 그 비난과 어떤 욕설과 그다음에 뭐 반대라든가 뭐 이런 걸 모두 다 그 받아가면서 그걸 무릅쓰고서 그걸 타개해 나간 것이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냥 고독한 그런 정치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었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야당 정치 지도자나 학생들이 그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냥 힘들고 고민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죽 반대가 심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 몇 년 전 그 추도식 때 김문수 그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였죠. 물론 그 후보하기 이전에 이제 그 추도사에서 김문수 그때 어, 글쎄 전 지사였죠 그때 당시는. 그때 그런 그 추도사를 보잖아요. 당신이 무덤에 그 침을 뱉던 그렇게 그 반대를 했던 제가 지금 당신 무덤에 지금 침이 아니라 꽃을 바치고 있다라고. 물론 이 말을 듣고서 아주 못마땅해 갖고서 얼굴을 찌푸리고 구독 취소하는 분이 혹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어요. 뭐 취소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명추시는 일본의 산업화, 근대적 군사 교육, 제도 이런 것들 구축을 가능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었지만 나중에 입헌군주이 되기 때문에 봉건적 사회 구조가 이제 해체가 되고 중앙정부 중심의 근대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러나 이제 어, 그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그 일으키면서 군국주의화가 이제 됐죠. 그리고서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서 패전을 하고서 이제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인 이제 일본이 된 거죠. 뭐 시월 유신 역시 경제 성장을 가속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1970년대 한강행이죠. 이거 만들어냈고 그렇게 이제 산업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화도 됐고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때 유신 체제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산업화는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대중경제학이라고 얘기하듯이 정말 농업국가로 갔다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갖고 아주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자유는 제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제한받은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을 향해 가던 정치꾼들이나 그다음에 그에 동조했던 학생들한테 관련된 얘기지 일반 국민들은 뭐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게 이룩된 것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 그 집권 시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 민주화를 위한 그 뭔가 그 바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분들인데 소위 민주 하면서 지금 정말 치후를 비참하게 맞는 그런 그 정치 지도자가 돼 있죠. 저는 정말 참 이 대한민국 한민족 잔인하다고 봅니다. 자기네들 밥 먹고 살게 밥술이나 뜨게끔 해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야말로 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잔인함이 정말 어디서 이렇게 생겨났죠?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네, 어찌됐든 두 경우 모두 정책 효과는 있었죠. 네. 네, 사회적 참여와 민주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피해자에 의해서 그런 이제 주장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명치유신은 신분제 해체와 국민교육을 통해서 사회 참여 기반을 만들었었죠. 시월 유신
솔루션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워낙 민주 하면서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장애 요소를 배제를 해야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신과업이라는 그 참 옛날 유신과 이륙하자 유신과업 그랬었죠. 그게 달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권연장도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온 나라의 두뇌 집단과 정치 세력이 명치천왕한테는 정책 성공을 위해서 협조를 했고 일치단결해서 목표를 향해서 진보를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그 앞에 장애물이 돼갖고서 나타났죠. 두뇌 집단과 정치 세력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산되는 정치력을 하나로 억지로 이렇게 그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갖고서 그 엄청났던 그 저항의 에너지를 근대화의 불쏘시개로 만들어낸 그 제도적 장치가 유신이었고, 그다음에 어, 그 저항의 에너지가 그 통 속에서 그냥 막 벽을 두드리면서 항의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그걸 끌고 나갔던 고독한 행군을 했던 정치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명추신 당시에 일본 국민은 혼란과 저항 당연히 경험을 했겠죠. 뭐 제도가 바뀌는데 혼란과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추신은 결과적으로 근대국가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리고 일본 역사를 읽어보면 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정말 교육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어, 그 노벨상 노벨 그상 받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죠. 그야말로. 뭐 그네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뭐 두뇌가 뛰어났다라기보다는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음, 제도가 결국은 그 국가의 성패를 만들어낸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언급도 되고 북한 언급도 되죠. 그 책 한번 그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또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그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10월 유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이제 억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걸 또 감내를 해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민주하는데 민주가 네 집단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 소위 그 김영삼 정권 이후에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후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온갖 행태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라고 별난 건 없었어요. 전부. 그때부터는 그 자식들이 감옥을 갔죠. 본인이 감옥을 가기도 하고,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정말 잘못을 해서 그 감옥 가는 거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하고, 그것은 또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자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법치가 아니고 사법 지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심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심했더라도. 자, 10월 유신과 명치 유신. 이 두 사건은 각각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권력과 국가, 국민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쪽은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서 지도자의 방향 제시에 순응하는 섬나라 건성에 대한 혁명이었고, 다른 한쪽은 최빈국의 고통 위에서 서로 마주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반도기질.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반도 기질, 그 기질의 어떤 역동성 분명히 있어요. 반도 기질이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 다 그런 기질이 있죠. 어, 그러나 반도 기질의 폐해가 나타날 때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 반도 기질의 역동성을 갖다가 그야말로 어떤 한 테두리 내에 다 집어넣어 갖고서 근대화의 에너지로다가 효과적으로 전환시킨 고독한 그 지도자의 결단이 10월 유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독한 결국은 흉탄에 의해서 숨져간 부부가 다 그렇게 흉탄으로 숨져갔잖아요.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영화에 몸이 돼갖고서 5년씩 감옥에 있다가 지금 요즘 이렇게 가끔 보면 참 지친 모습이에요. 정말 참 이게 대한민국 불행입니다, 진짜. 그런 고독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예. 그러나 어, 먼 훗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평가하고 비판하듯이 또 어느 왕이 훌륭했다라고 칭송하듯이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평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타깝지만은 200년, 300년 후에 제가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을 못 한다라는 게 하나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에 있는 동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뭐, 물론 뭐, 10월 유신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치, 모두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아까 접시 깨트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실수 많이 뭐, 하지 않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느님이 아닌다면, 뭐, 박정희 대통령도 실수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고통받았었고. 그러나 학생들을 그때 군대가 나이가 됐으니까 군에서 징집을 했지.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들을 오랫동안 이 감옥에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러진 않았어요. 적당한 시점 되면 다 훈방 조치하고 풀어줬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 시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다수의 국민 마음속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는 정서가 있음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1위를 꼽히잖아요. 뭐 그것도 여론 조작하면 뭐 뒤집히고 뭐 여간사지만. 정말 참, 오늘 10월 유신을 선포한 10월 17일 맞이해서 고독하게 이 나라를 통치를 하다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어,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시키고서 태평양 전쟁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국력을 키울 그 단초가 됐던 명치유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조금 심정적으로 좀 묵직합니다. 예. 예, 이렇게 두 유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세계 빈곤 대체 날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빈곤, 뭐 불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세상이 모두 평등하면 그런 세상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모두 평등하면 재미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걸 장취해야 되겠다라고 뛰어들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평등한데. 그러면 전부 하향 평준화가 되겠죠. 우리는 이 평등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잘 새기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난 정치적으로 너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 구독 취소해. 구독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독자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에게 절대 빈곤은 이 비난받는 지도자에 의해서 쏟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빈곤, 보릿고개가 절대 빈곤이에요. 정말 저 어려서 아침에 식구들이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 그 대문 앞에서 깡통을 둘러맨 그 각소리가 그냥 밥 한 술 달라고 해장, 애걸복걸, 사정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전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먹게끔 나라가 해주는데 그때는 나라가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깡통을 둘러매고서 밥을 빌어먹으러 다녔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느냐고. 그렇게 곡하는 상주가 없습니다. 지금. 은혜를 모르는 민족, 저는 천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천벌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이 무슨 뭐 번개를 때리려서 천벌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 개차반인 이웃을 볼 때 손가락질 하듯이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나라? 저거 개차반이야? 그러면 손가락 차죠. 경제협력 안 합니다. 어려운 일 닥칠 때 도와주질 않아요. 그게 바로 천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묵직한 얘기를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김영론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두 유신의 맨얼굴이었고, 그리고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